엄마, 이 사람이 5만 원만 드린 거 맞죠? 그쵸?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어머니, 제가 100만 원 드렸는데요. 아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쵸?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눈을 찡긋하며 윤 씨에게 애타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옆에 있던 용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아들, 나 이거 받은 이후로 조금도 안 건드렸어. 네가 직접 열어서 확인해봐. 아들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변함없이 단돈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봉투 속 돈을 꺼내 들고 손에 쥔 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 이제 진짜 참을 수가 없다. 당신 장난할래 진짜? 엄마, 이거 맞잖아요. 받았을 때 딱 5만 원만 있던 거 맞네요. 그래. 내가 받은 건 이거 딱 5만 원뿐이야. 아까 네 이모도 옆에서 같이 확인했어. 증인도 있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건지 이렇게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더 넣었는데 어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보관하시다가 실수로. 며느리는 어딘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인 윤 씨에게 뭔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95만 원을 어디다 숨겨놨겠니? 나한테는 딱 이 5만 원밖에 없었어. 너 진짜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나 보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 씨의 여동생은 더 못 참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어른한테 딸랑 5만 원 놓고 간 거 다 봤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조카 며느리 결혼식 때 보고 지금 두 번째로 보는데 사람이 순하게 생겨가지고 참 무서운 사람이네. 우리 언니가 만만해 보여? 여동생의 말에 며느리는 더 당황한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로 잘못 넣었을 거예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진짜 그럴 리 없어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예, 됐다. 5만 원 가져가라. 정말 치사하고 어이없어서 더는 못 듣겠다. 누가 보면 돈 100만 원 못 받아서 앙심이라도 품은 줄 알겠네.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윤 씨의 여동생은 참다 못해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지만 이봐 조카 며느리. 본인 친정아버지한테는 몇백만 원짜리 선물했대며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한다고. 아니, 우리 언니도 자식한테 귀한 엄마야. 본인이랑 본인 아버지만 뭐 애절한 부모 자식 관계야? 이거 안 끼어들 수가 없네 진짜. 이렇게 명절 당일 저녁 윤 씨와 윤 씨 아들과 며느리 게다가 윤 씨의 여동생까지 험악한 분위기에서 서로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윤 씨는 이젠 화가 나다 못해 며느리를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올해 69세인 윤수연 씨는 젊은 시절부터 오리구이 집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이후 장성한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둘이 함께 살게 될 신혼집 마련에도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 과감히 아파트를 제공했고 앞으로의 생활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씨는 며느리가 결혼한 후 보여주는 모습에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30대 중반으로 결혼 전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했으나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씨의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려 했고 결혼 후 초반에는 평화로운 생활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며느리의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혼할 때 혼수도 거의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를 안타깝게 여겨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랑 친정아빠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아빠가 요리도 잘 못하시고 일하며 돈 버시는데 바쁘셨어요. 혼자 밥 차려 먹고 대학교 입학식도 혼자 가고 그래도 저는 아빠랑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고, 딸한테 엄마 존재는 엄청 중요하지. 우리 아들도 아버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여러모로 빈자리가 컸어. 너도 고생이 참 많았구나.
사돈께서도 대단하시다. 이처럼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친정아버지와 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윤 씨는 며느리의 친정아버지를 특별히 신경 쓰려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했으니 친정아버지가 외로울 수도 있겠네. 평생을 품고 살아왔는데 말이지. 그렇게 며느리가 자주 친정을 찾는 것에도 큰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과해지면서 너무 자주 친정을 찾고 다른 것은 뒷전으로 두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누가 봐도 며느리는 한쪽으로 기울었기에 이걸 보면서 윤 씨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가족 행사나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친정아버지를 먼저 챙기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이나 기념일에는 손수 준비한 선물을 들고 어디든 모시고 다녔고 어디 다녀온 사진이 늘 핸드폰 사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윤 씨가 너무 배려했나 싶지만 신혼집 위치까지 친정과 가까운 곳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윤 씨의 집과도 그리 멀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초반에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친정이랑 시댁 가까운 데에 신혼집이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평하고 싸울 일도 없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곳들이 여기예요, 어머니. 하지만 여기서 공평하다는 말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제공은 거의 99% 윤 씨가 부담했는데 왜 처가 쪽과 거리 부담을 반반 나눠 가져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본인만 친정에 오가는 게 아니라 본인 남편인 윤 씨의 아들까지 매번 챙겨서 처가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캐낸 것은 아니고 아들에게 가끔 저녁 시간에 전화를 걸어보면 일주일의 대부분은 처가에 갔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장인어른 심부름을 위해 아들이 자꾸 들락날락하는 걸 알게 되어 속이 상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길에 전등이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처가댁에 들러 고쳐줬다는 겁니다. 엄마, 나 진짜 가기 싫었어. 전등 정도는? 장인어른이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엄마랑 1살 차이잖아. 그 정도면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도 부르실 때마다 자주 갔더니 너무 나를 의지하시는 것 같아. 이처럼 늦은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윤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날에는 갑자기 휴가를 내어 부산에 있는 사돈의 고향까지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다녀왔다는 겁니다. 뭐야? 부산까지 운전을 해서 왕복으로 갔다고? 예, 아니 기차 타고 가면 되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말이 바로 그거야. 근데 와이프가 자꾸 장인어른이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서 우리 차로 모시자는 거야. 중간에 이 사람이 운전 교대 한번 해주긴 했는데 딱 1시간만 하고 바꿔달라더라. 그것도 장인어른이 우리 딸 힘드니까 자네가 빨리 운전대 잡으래. 아들은 본인도 허리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도 장인어른을 위해 장시간 운전을 했고 그 후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회사에 이틀이나 휴가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많긴 한데 이런 말 입 밖에 내봐서 좋을 게 뭐가 있니? 아무튼 너 말이야. 장인어른께 잘하는 건 좋지만 네 몸도 생각해야 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아. 상황 봐가면서 거절해. 그러고 싶은데 내가 마음이 약한가 봐. 거절을 잘 못하겠어. 근데 나도 좀 서운한 게 고맙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셔. 그렇다고 야단치시거나 나쁘게 말하시는 건 아니지만 뭐랄까. 나에 대해 전혀 배려가 없으신 것 같아. 너 그렇게 운전하고 주말 지나 회사 출근을 못한 건 아시는 거야? 그런 건 알려야 해. 당연히 알렸지. 왜냐면 그날 나한테 또 무슨 보험 때문에 설명해달라고 들리라고 하시기에 말씀드렸어. 아니 대체 혼자서 할 줄 아는 일이 뭐가 있으신 거야? 자기 딸은 놔두고 말이야.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지금 디스크 터지려고 해서 병원에 왔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럼 나중에 물어본다고 전화 끊으시더라고. 이 말에 윤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눈치 없이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고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은 상황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장시간 운전하고 아픈 아들에게 장인이 되어서 어떠냐고 묻거나 위로라도 해주지 못할 망정 관심도 없다니 우리 아들을 뭘로 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겉으로 티내지는 않고 언젠가 말할 날이 오면 그때 하자 하고 윤 씨는 참고 넘겼습니다. 윤 씨는 오래도록 오리구이 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식당은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언젠가 며느리에게 식당을 물려줄 생각도 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았고 초보들 중 누구가 와도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윤 씨는 며느리에게 식당 운영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으나 며느리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식당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차라리 더 공부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복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차라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식당 일이 하찮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자신이 며느리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와서 한번 둘러보지 그러니? 젊은 엄마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 너희들이 평생 어떻게 일할지 모르고 여기는 노년이 되어도 직원 쓰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어머니께서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다녀갈게요. 근데 가게 운영까지는 장담 못 드리겠네요. 그렇게 며느리는 딱 한 번, 주말 오전에 한 번 와서 훅 훑어보고 갔습니다. 여전히 적극적이지도 관심 있어 보이지도 않는 태도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윤 씨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겼습니다. 정말 딱 한 번 식당으로 호출했을 뿐인데 매우 불만스러운 얼굴로 내내 움직였고 식당을 물려준다는 계획은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가족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왔던 윤 씨의 마음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윤 씨는 이번 구정을 앞두고 며느리가 꺼낸 이야기로 인해 속이 상했습니다.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는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은 명절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윤 씨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번 구정이 친정아버지의 음력 생신과 겹친다며 몸이 불편한 친정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며 이미 명절 일정을 혼자 다 정해놓은 듯한 말투로 윤 씨에게 통보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 전날에 먼저 댁에 들러서 음식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 날 친정아빠랑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2박 3일 다녀오려고 해요. 이번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생신이 겹쳐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말을 듣자마자 윤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태도에서 이미 자신의 계획을 정해놓고 단순히 윤 씨에게 통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가 친정아버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간 명절마다 시댁에서 보냈던 전통을 깨고 친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태도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모양인데 2박 3일 여행 일정이 어디 당일날 갑자기 준비한다고 되는 거야? 그리고 명절 이번에 길던데 우리 집엔 딱 하루만 있고 나머지는 친정에서 보낸다고. 아, 친정아빠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셔서요. 이번에 여행 한번 못 모시고 가면 또 언제 편하게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다 계획해두긴 했어요. 남편이랑도 얘기해뒀고 이번만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윤 씨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며느리는 꼭 자로 잰 듯이 나눠서는 친정과 시댁을 오갔고 시계를 봐가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정까지 정해놓고 통보하듯 말하니 윤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점차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 왕래도 거의 없고 명절 때만 와서 하루 남짓 있다 가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며느리는 여행 준비를 핑계로 명절 음식도 간단히 준비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이번엔 제가 떡이랑 전 같은 건 사갈까 해요.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히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저녁 8시쯤 일찍 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저희가 아빠 모시고 새벽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윤 씨는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평생 식당을 해온 윤 씨는 명절날 아들과 이래저래 고기도 굽고 전도 부치고 그렇게 뒤이어 올 친척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멋대로 형식을 줄여서는 떡과 전을 사오고 웬만한 것들은 다 줄이자는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늘 내가 하던 게 있고 그건 내가 정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다 정해놓고 통보하는 게 맞는 거야? 나더러 네 뜻에 지금 따르라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할 거다. 윤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순식간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며느리의 반응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볼게요. 한참 둘 사이에는 침묵이 이어졌고 결국 윤 씨는 며느리와 대화 끝에 공평하게 하루 반씩 시댁과 친정을 나누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아버지를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시댁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하루반은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친정아버지랑 보내던지 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서로 불편한 거야. 윤 씨는 가능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시댁으로 먼저 왔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가 온 것을 보고 나름 저번에 충돌은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맞이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어딘가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며느리의 표정은 밝지 않았고 움직임에서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이런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던 중 윤 씨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혼자 계시니 음식을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구나. 이 정도는 충분하겠지. 여기 고기 재워놓은 거랑 김치랑 육수 내놓은 거랑 전들이랑 다 챙겨가. 한쪽에 싸둘 테니까. 윤 씨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입이 툭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며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인사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윤 씨는 아들의 그런 노력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며느리를 도와주면서도 가끔 윤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애매한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윤 씨는 이런 상황이 자신이 너무 강하게 말해서 벌어진 일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해서 고부간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든 건지 괜시리 눈치가 보이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채고선 더욱 냉랭한 태도로 일관했고 윤 씨는 점점 더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 며느리는 음식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 쪽으로도 넘어가야 해서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아들 부부를 보내려고 일어난 순간 며느리가 명절날 용돈이라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웃으며 받았습니다. 다음번엔 이런 건 주지 않아도 돼.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하면 끝이지 뭐.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수고하셨으니까 좋아하시는 찜질방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말투는 친절했지만 윤 씨는 뭔가 모르게 겉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윤 씨가 식당 일을 끝내고 몸이 완전 지쳤을 때 찜질방 가서 뜨겁게 몸을 녹이며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아들 며느리가 그나마 마음을 써줬다는 생각이 들어 성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가 나간 뒤 윤 씨는 친정 여동생과 약속이 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말을 듣고 윤 씨는 여동생이 오면 같이 찜질방에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며느리가 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봉투를 열자마자 윤 씨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단돈 5만 원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봉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돈을 빠뜨린 게 아닐까 싶어 봉투를 이리저리 확인해봤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습니다. 명절날 용돈을 챙겨주는 게 의무는 아니라지만 이 정도 금액은 과연 어른에게 드리는 용돈으로 적합한 것인지 너무 당연한 생각이 머리에서 오간 것입니다. 조금 뒤 여동생이 집에 도착했고 윤 씨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동생은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요즘 누가 명절에 어른 용돈으로 5만 원을 줘? 언니 며느리는 살림하는 애가 무슨 경우가 이래?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 아니면 시댁에는 이렇게 주고 친정에는 더 챙기는 거야? 언니 한번 확인해봐.
여동생의 말에 윤 씨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친정아버지에게는 평소에도 더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동생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 명절날 와서 언니가 또 음식 바리바리 싸줬을 거 아냐? 찜질방 다녀오시라고 5만 원만 띡 주고 간 거야? 진짜 딱 들어가서 몸만 담그고 올 가격이네. 옆에 이모도 있다고 5만 원 더 달라고 해봐. 얘도 참 농담은 됐어. 그냥 신경 안 쓸 거야. 윤 씨는 최대한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써봤지만 여동생의 지적처럼 이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도 아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용돈을 주지 말지. 어머니한테 이런 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명절 용돈 5만 원으로 맞추던 시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여동생과 이야기를 마치고 찜질방에 온 윤 씨는 여전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 5만 원을 떠올릴 때마다 이 상황이 계속 떠올랐고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복잡한 감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앞으로 어떻게 며느리와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찜질방에 도착해서 탕에 몸을 담그며 기분을 어떻게든 추스려 보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동생과 시간을 보냈고 밖으로 나와 보니 윤 씨의 휴대전화가 다급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디야? 지금 집이야? 아닌 것 같은데? 나 네 이모랑 둘이 찜질방 왔어. 왜 그러는데?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푹 쉬며 집에 오고 싶다는 겁니다. 영문을 전혀 모르는 윤 씨는 재차 물었고 아들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처가에 있다가 나 너무 황당하고 화나서 밖으로 나왔거든. 아니, 처가에 갔더니 집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번쩍번쩍한 안마의자가 있더라고. 안마의자? 누가 사드린 거야? 아니면 네 장인이 사신 거야? 그게 관건이라니까? 엄마, 그걸 와이프가 사드린 거래. 심지어 500만 원짜리래.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처음 알았어. 윤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안마의자를? 무슨 돈으로 그만한 걸 샀대? 아니, 일도 안 하는 애가 무슨 돈으로? 당연히 지 돈이 아니지. 내 돈으로 사드린 거야. 심지어 내가 얼마 전에 받은 성과급을 그대로 장인어른한테 다 털어버렸나 봐. 나 진짜 미치겠어, 엄마.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지.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전화 걸게 된 건 다른 것 때문인데 이 사람 말로는 내가 드린 성과급이랑 얼마 더 보태서 엄마한테도 용돈 제대로 드렸다고 하거든? 근데 왠지 좀 믿기지 않아서 말이야. 당연히 나는 반반 나눠서 양가 250만 원씩 드린 줄 알았어. 아무튼 엄마, 얼마 받았어? 윤 씨는 순간적으로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찜질방 가기 전 며느리가 내밀었던 용돈 봉투에 들어있던 5만 원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난 딱 5만 원 받았어. 그게 전부였어. 찜질방 가라고 주더라. 윤 씨의 대답에 아들의 목소리는 더 격앙되었습니다. 뭐라고? 엄마, 진짜 5만 원이야? 와, 진짜 미치겠네. 그럼 엄마한테 5만 원만 드리고 장인어른께는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드린 거네? 500만 원 다 자기 집에 쏟아붓고 5만 원은 뭐 그럼 자기 돈으로 빼서 엄마 드린 건가? 어이가 없다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걔는? 그걸 남편인 너한테 상의도 안 하고 돈을 그렇게 써버린 거야? 오히려 나한테 화내더라고. 엄마 때문에 장인어른이랑 여행도 못 가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 아빠가 너무 안쓰럽고 안 돼 보여서 안마의자 하나 뽑아드린 거래.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되려 빽빽 악을 쓰네? 윤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무뚝뚝했던 태도와 차려준 음식을 받아들고도 무성의해 보였던 모습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된 이유를 시어머니 핑계를 대다니요. 시어머니가 여행을 못 가게 했으니 친정아빠한테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뽑아드리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윤 씨는 아들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흥분하며 화를 내던 목소리가 찜질방 내부에서 더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는 이 사람한테 살림을 다 맡겼고 용돈 같은 것도 당연히 알아서 잘 나눌 줄 알았어. 근데 나 진짜 참을 수가 없네? 너무 화가 나서 자제가 안 돼.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들의 말은 분명히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지만 윤 씨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어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 씨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와 직접 얘기하겠다며 집으로 온다는 말을 남겼고 윤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 씨는 전화를 받으며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정했습니다. 윤 씨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답답함이 더해졌습니다. 뭔데? 말해봐봐. 듣고 있으니까. 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 남편이 지금 엄청 오해를 해서 사실 제가요. 이번 명절에 어머니께 용돈 100만 원 드렸다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윤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려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유도 전혀 모르잖아.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좀 맞춰주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남편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어서요. 안 그러면 저희 부부 진짜 크게 싸울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 어머니가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윤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며느리한테 맞춰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니들 문제는 니들이 해결해. 내가 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해야 돼. 어머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남편이 정말 화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이번만 저희 싸움 좀 말려주세요. 나중에 다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할게요. 됐어.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이 일에 끼어들어 거짓말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너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부탁까지 하니? 윤 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윤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를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런 며느리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재빨리 일어나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로 기분은 엉망이 되었고 아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면서도 갑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집에 들어섰고 곧이어 며느리도 택시를 타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둘러 달려오는 모습에서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윤 씨에게 다짜고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5만 원만 드린 거 맞죠? 그쵸?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을 확인하려는 조급함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황급히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어머니, 제가 100만 원 드렸는데요. 아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쵸? 며느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눈을 찡긋하며 윤 씨에게 애타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의지가 가득 차 있었지만 윤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옆에 있던 용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확인해보자. 아들, 나 이거 받은 이후로 조금도 안 건드렸어. 네가 직접 열어서 확인해봐. 아들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변함없이 단돈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봉투 속 돈을 꺼내 들고 손에 쥔 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나 이제 진짜 제어가 안 된다. 당신 장난할래 진짜? 엄마, 이거 맞잖아요. 받았을 때 딱 5만 원만 있던 거 맞네요. 윤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받은 건 이거 딱 5만 원뿐이야. 아까 네 이모도 옆에서 같이 확인했어. 증인도 있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 건지 이렇게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더 넣었는데
어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머니가 보관하시다가 실수로. 며느리는 어딘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시어머니인 윤 씨에게 뭔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95만 원을 어디다 숨겨놨겠니? 나한테는 딱 2~5만 원밖에 없었어. 너 진짜 시어머니가 우습게 보이나 보다.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 씨의 여동생은 더 못 참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어른한테 딸랑 5만 원 놓고 간 거 다 봤는데 이제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조카 며느리 결혼식 때 보고 지금 두 번째로 보는데 사람이 순하게 생겨가지고 참 무서운 사람이네. 우리 언니가 만만해 보여? 여동생의 말에 며느리는 더 당황한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로 잘못 넣었을 거예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진짜 그럴 리 없어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예, 됐다. 5만 원 가져가라. 정말 치사하고 어이없어서 더는 못 듣겠다. 누가 보면 돈 100만 원 못 받아서 앙심이라도 품은 줄 알겠네.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때 아들은 그저 봉투 속 5만 원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고 계속 눈치 보던 며느리는 그제야 다급히 윤 씨에게 손을 뻗으며 사과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뭔가 착각했나 봐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10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돈 다시 가져가라고. 옆에서 여동생은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지만 좀 들어봐 조카 며느리. 본인 친정아버지한테는 몇백만 원짜리 선물했대며.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한다고. 아니, 우리 언니한테 우리 조카도 귀한 아들이야. 본인이랑 본인 아버지만 뭐 애절한 부모 자식 관계야? 이거 안 끼어들 수가 없네 진짜. 며느리는 그제야 윤 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이번엔 사정이 있었고, 다음에 어머니 댁에도 안마의자 놔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화 좀 풀어주세요, 어머니. 그거 누구 돈으로 살 건데? 네 돈으로 살 수는 있니? 말도 꺼내지도 마라. 너도 살림하랴 뭐하랴 바쁘겠지만 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해서 벌어온 돈이고 성과급인데 그걸 그렇게 팍팍 써버리다니 그래놓고 숨기려고 했던 게 참 대단하다. 나는 필요 없어. 그런 거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마. 며느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윤 씨의 실망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덧붙였습니다. 이참에 남이 번 돈 갖고 그렇게 막 쓸 생각하지 말고 너 기술을 배우던 뭘 하던 나가서 일 좀 해라. 사는 게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것 같아. 직접 돈 벌다가 신랑이 버니까 우습게 보이니? 됐고. 더 들을 말도 없어. 대신 난 이제 2번 다시 처가에 안 갈 거야. 안마의자고 뭐고 그걸로 나는 사위로서 다 했다고 봐. 지금 이걸로는 문이 안 풀리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아들은 먼저 나가버렸고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뒤따라 뛰어나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윤 씨의 말처럼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며 부부는 각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윤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더는 기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의 갈등이 커지던 중 바깥사돈이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아들은 처음에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고 다소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통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위야,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사실 우리 딸이 요즘 결혼 생활이 어렵다나. 부부 사이도 신경 쓰고 어른들한테도 잘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너무 힘들다고 하네. 게다가 시댁 식당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이런 건 좀 서로 배려를 해줘야지.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본인 필요한 얘기만 하고 잘못한 얘기는 쏙 빼놓았네요. 그 사람이 장인어른께 저희 어머니 험담을 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사위야,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서로 어른들이 좀 조심하자는 거야.
게다가 이번 명절에도 무작정 시댁 쫓아가서 그 앞에서 자네가 우리 딸을 혼냈다면서. 얘는 자기 남편만 믿고 결혼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 누구를 의지하겠나. 장인어른, 이 사람은 제 성과급을 멋대로 처가댁 안마의자 사드린다고 써버렸고요. 저희 어머니께는 5만 원만 드리고 넘어가려 했어요. 장인어른 같으면 화 안 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된 일인 줄은 몰랐네. 그 부분은 내가 딸에게 잘못했다고 말할게. 그런데 우리 딸도 마음이 여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이 대화 이후 아들은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쩌냐? 나는 장인어른 얘기 듣고 당신이 더 싫어졌어. 아주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바쳤더만. 그렇게 아빠가 좋으면 다시 아빠랑 가서 단둘이 살아. 왜 나랑 사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그날은 그냥 내가 속상해서 아빠한테 말한 것뿐이야. 오해하지 말아줘. 아니 됐어. 이제 당신에게 맡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앞으로는 내 돈, 내 집, 내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얘기를 아들로부터 전해 들은 윤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너 꼴랑 하루 식당 나와놓고 그렇게 친정 아버지한테 내 험담을 했어? 하루 더 시켰으면 아주 쫓아와서 사단이 났겠네. 안 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다시 배울게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알아보니까 식당 평도 좋고 다들 그렇게 돈들 벌더라고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할게요, 어머니. 화 풀어주세요. 내가 미쳤니? 네가 알아봐도 좋을 만한 곳을 이제 순순히 너한테 물려줄 것 같아? 버스 다 떠났고 끝난 얘기야. 그리고 사돈한테 좀 전해드려라. 그렇게 우리 집에 불만이시면 본인이 다 하시라고 말이야. 신혼집도 밥 못하시고 아니면 딸 끼고 사시라고 해. 이후 윤 씨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 씨는 식당을 자신의 여동생의 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조카는 평소 성실하고 부지런한 태도로 윤 씨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윤 씨는 주저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혼집에 대해서도 윤 씨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신혼집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며 신혼집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겠다는 윤 씨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전해 들은 며느리는 결국 윤 씨와 아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좀 봐주세요. 하라고 하시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희 부부는 각자 알아서 살길 바란다. 결혼해서 가정식이나 꾸렸는데 부모 역할 한답시고 도와줬더니 좋을 게 하나도 없네. 아들은 윤 씨 집 근처로 작은 전세 빌라를 대출받아서 얻었고 며느리는 울며 불며 돈을 끌어다가 얼마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결국 복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혼 후 퇴직했던 어린이집 교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며 과거 자신이 벌였던 일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윤 씨가 식당을 조카에게 일정 분량 넘겼고 아들에게도 식당 지분의 절반을 줘서 일부는 아들도 여기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며느리 목만 딱가위로 오려내듯 없애버리고 이제 모든 게 정리되니 윤 씨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일정 수익을 받으며 여동생과 여행도 다니고 종종 아들을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문제는 아들에게 넘겼으며 이후의 결정은 아들이 할 것이니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모로 황당했지만 윤 씨도 할 만큼 며느리에게 선을 베풀었기에 오히려 한창 당하고 난 다음 판단이 더 쉬워졌습니다. 이제 윤 씨는 본인의 삶만 직시하며 열심히 살아나갈 예정입니다.